윤통이 계엄령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제 인제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공소장에 여러 증언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나온 걸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제 체포 명령 내렸다. 구체적으로 언제 내렸고 누굴 하라고 했다. 또 이미 언제부터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막 증언들이 막 터져 나와. 그래서 어 그 공소장이 인제 뭐 헌재도 들어가 있고 얘네들이 증인들이 다 그걸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다 일치하니까 법정에서 이게 먹힐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당사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뭐 밑에 있는 안종범의 수첩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게 맞네.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은 안 받았지만 그 밑에 일하던 최순실이 딸내미가 받았으면 니도 받은 거야 이러고 막 엮어 버리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도 뇌물죄로 보내 버린 게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똑같은 기준에서 보면 윤통은 더 심한 거지 지금. 왜냐면 증인들이 너무 많거든. 8월 초부터 8월 초부터 한동훈, 이재명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언급이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있어. 야 우리 윤통은 이제 이렇게 까물까중 나오냐? 윤통과 김용현 장관이 8월 초부터 이재명, 한동훈에 대해 비상대권을 써도 조치해야 된다는 언급을 했었다고 한다. 여인영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관해 두 사람에게서 평소 많이 듣던 명단인데 김어준이 여론 조작을 많이 하고 이 두 사람도 조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8월 초부터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윤통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재명을 포함한 한동훈 인물들에 대한 품평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다. 에, 여기에 민노총 관계자들 경기동부 연합 말을 많이 하면서 이석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당시에 체포 대상자에 포함된 법관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곽종군, 여인영 등에게 김치찌개를 대접하며 한동훈, 민노총, 좌익 언론에 대해 품평을 하며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한다고 재차 얘기했다고 한다. 또 김어준이 여론 조작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뭐. 그리고 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선관위에 또 들어갔던 애들 총든 계엄군들이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선관위에 가서 뭐 이랬다고 합니다. 계엄령이다 계엄군이다 서버실이 어디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실에 근무하던 파견 직원 앞에서 권총을 허리에 찬 지휘관급 군인 3명이 들이닥쳤다. 선관위 직원이 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려 하자 계엄군 중 한 명은 전화하지 마! 휴대폰을 빼앗았다.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계엄군은 불필요한 질문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다른 계엄군들에게 허튼 짓 못하게 뒤에서 감시해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한다. 계엄이라고 말만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외부와 연락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인권 유린이 되는 거야. 이게 인권 유린이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지.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종북 빨갱이를 잡든 어디 도둑놈을 잡든 간에 경찰이 그냥 애를 잡아가면 안 돼. 경찰이 이 도둑놈을 잡더라도 수갑을 차면서 미라다 원칙을 얘기를 해줘야 돼. 너는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러고 얘기를 해야 돼. 그게 우리가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룰들인 거야. 너가 정말 합법적으로 이걸 잡고 형식을 다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충분히 그 고지를 받았는지 그래야 똑같은 위치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을 테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풀어줘야 돼. 법이라는 건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모두가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저기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야. 저기에는 너가 어떤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다든지 너가 지금 어떤 걸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든지에 대한 고지를 해줘야 돼. 근데 그것도 아닌데 와 갖고 남의 핸드폰을 뺏고 남에 대한 이동을 막고 남이 보고하겠다는 것도 막으면 그러면 그게 뭐냐고. 그게 오히려 불법 행위잖아 지금. 남의 자유를 박탈한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우파 진영 안에서도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언제 우파가 저딴 짓을 옹호하고 좋아했냐 이거야. 정선관위 직원이 뭘 어쨌는데. 우리가 만약에 계엄을 해 갖고 계엄령이 어디 출동을 하더라도 그 출동 대상이 불법적 행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길 가서 애들을 체포해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엄군을 동원하는 건데 저기에는 아무런 불법성이 없는 애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핸드폰을 압수하고 제한을 시켜 버린다라는 거는 계엄군들이 불법을 저질러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야 이념적으로. 이게 북한 공산당 빨갱이 간첩들이 하는 짓을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북한 간첩 같은 짓거리를 하는 애들을 왜 빨고 있냐고 그 오빠가. 윤통은 폭력을 행사한 건 군이 아니라 시민이었다고 했지만 이제 이 군인들과 이제 갈등에서 이제 맞은 뭐 보좌관들도 있다고 하죠. 뭐 물리적 부상도 있었고. 예. 근데 어쨌든 계엄군이 모두 허리에 총을 차고 들어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압적으로 서버실 문을 열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일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롭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음. 일단은 이제 윤통이 8월 초부터 저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는 윤통은 야당의 예산안이나 야당의 뭐 탄핵안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했지만 8월 달에는 예산안이나 또 탄핵안이라는 게 올라오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윤통이 다른 이유 때문에 비상계엄을 생각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배경이 저 시기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말한 시기가 맞으려면은 대통령이 저런 비상계엄을 얘기한 게 적어도 12월 달 초나 12월 달 초도 빠르다. 좀 그렇다. 뭐 11월 달 말쯤이나 12월 초쯤에 12월 1일 뭐 이쯤에나 나와야 돼. 근데 그러자니 12월 3일 날이 계엄이니까 너무 시간이 짧잖아. 그러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은 저때 당시에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어떻게 야당이 예산을 후려칠 걸 어떻게 알았는지를 말해야 돼. 저때 당시에 야당이 연속 탄핵할 걸 어떻게 알았는지를 얘기해 줘야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지. 그때는 언급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때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까지 저렇게 조져버릴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당내에 친한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나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뭐 최상병 특검 가능성 뭐 이런 것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식했다. 그리고 12월 달에 와서 저런 거라는 것도 이제 명태균 이슈 때문에 압박을 받았구나.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잘 알려주는 지금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의 폐악질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럼 한동훈은 왜 꼭 체포하려고 했는가? 이것도 또 모순된 주장이잖아. 한동훈은 여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까지 노렸다라는 거는 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이 사실상은 자기의 기분에 맞지 않는 또 자기에게 비판적인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군대라고 하는 곳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한동훈이라도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저기에 한동훈이 들어갔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여당 대표를 뭘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여당 내에 있는 당원들이 그래도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국민이 지지했던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도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걸 보면은 사고방식 자체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잘 알려주는 대목이겠죠. 선관위에 갔던 군인들 자체도 선관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기로는 자기가 음모론을 믿는 건 아니고 단지 체크 한번 해보려고 간 거다라고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딴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의도로 한번 보내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직접 보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현장에서는 체크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왜 핸드폰을 뺏어야 되고 선관위 직원의 보고를 왜 막습니까? 그거는 체크하는 태도가 아니잖아. 가서 계엄령이 왔는데 여기서 대통령의 명령으로서 이걸 체크하겠다. 좀 협조 달라.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태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증언과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완전히 다르게 일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선관위 직원의 핸드폰을 뺏고 얘를 갖다가 어디로 데려가는 거는 CCTV에 찍혀 있어. 그게 그대로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 계엄군이 핸드폰을 빼서 다 내놓은 다음에 다시 준 다음에 핸드폰 끄라고 시켰고 끈 걸 다시 뺏어 갖고 얘를 또 어느 방으로 데려가. 이게 그대로 CCTV에 찍혀 있어. 그럼 이게 어딜 봐서 선관위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안면몰수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점이 되게 불편하더라고. 마치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태도가 이재명을 보는 것 같았어. 선거 당시에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르고 국토부의 압박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식의 거짓말을 빤빤스럽게 하던 그때가 탁 오버랩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또 다른 이재명의 모습이었다. 그런 거짓말이 좀 드러나는 증언들, 내용이 공소장에 잘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명태균 이슈입니다. 체리따봉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마자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고 체리따봉 보내신 우리 윤통 사진까지 공개됐어. 요거 명태균 소개로 만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의 사진이다. 명태균 핸드폰에서 발견한 이 사진 검찰이 제시하자 명태균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서 찍은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요렇게 여기 톨이 이 개랑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같네. 이 개. 야 그릇 큰 거 보소. 예. 여기도 이제 윤통 같네. 윤통이랑 이렇게 사진을 딱 명태균 폰에 있더라는 거야. 윤석열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는 함성득 교수가 먼저 명태균에게 연락해 왔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되고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될 수 없음에도 서울시장이 된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가능했는지가 이야기가 나왔고 그 와중에 제가 정치적인 판세를 잘 짠다는 이야기가 윤석열 후보자 측에 들어간 것 같다. 그리고 명태균은 함성득과 조은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상가 건물 고깃집에서 김건희 여사도 만난다. 김건희 여사가 먼저 와 있었다. 함성득이랑 같이 와서 셋이서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20대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윤통 후보도 결국 만나게 되었다. 윤통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체리따봉 윤통한테 유리한 윤통의 입당에 대해서 유리한 내용이 나오니까 체리따봉을 윤통이 이렇게 보내주셨다 이 얘기예요 지금. 박완수 당시 국민의힘 창원 의창 지역구 의원을 윤통에게 소개해서 내가 박완수의 부탁으로 박완수를 윤석열 후보자에게 소개했다고 명태균은 진술했다. 검찰이 윤석열과 박완수와 윤통 부부의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자 명태균은 박완수가 윤석열 후보와 사진을 찍고 싶다 해서 내가 찍어준 사진들이다. 박완수는 경남도지사 출마로 공식 선언했고 그렇게 확정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자리가 비어서 이제 김영선이 들어가게 됐다. 뭐 이 얘기야 지금. 아하. 김영선 공천이라는 목적을 알게 된 명태균은 후보자 일정을 짜는 데 선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남 일정 등을 윤석열에게 보내고 윤석열은 경북 경남 계획안을 갖다가 한글 파일과 일정표를 명태균에게 보냈다. 아이고 참.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 윤석열 캠프 구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민생안전대책본부장 김영선. 그러니까 김영선을 엄청 밀어줬구만. 피의자는 그러니까 명태균 당시는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을 국민 민생안전특별본부 본부장으로 임명해달라고 부탁했나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돈 봉투 사진까지 있어. 여기 보면 코바나 컨텐츠 코바나가 써있네. COVANA 코바나 코바나가 아니네. 코바나네 바나 코바나. 코바나의 봉투를 사진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두 차례 돈 봉투를 권했다. 좌파 특징들인가 이렇게 돈 봉투를 좋아해. 예.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하면서 준 거냐 물어보니까 셋째 딸한테 과자나 사주라고 줬다. 예. 추석인데 또 과자나 사주라고 해서 또 줬다. 코바나 컨텐츠 마크가 찍혀있는 봉투였고 명씨는 이를 핸드폰 사전으로 남겼다.
그 외에 사진이 또 나왔어. 원희룡과도 찍고 이준석과도 찍고. 준수가 너도 찍혔니? 여기를 보면은 여러 장의 사진들이 나왔는데요. 원희룡과 명태균이 같이 찍은 사진. 명태균과 김종인, 김영선도 같이 찍혀 있는 사진. 명태균과 김종인이 단둘이서 찍은 사진. 김진태 관사의 방문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명태균과 이준석이 단둘이 찍은 사진 등이 확보되었다. 결국 명태균은 이 사람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는데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들이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이 명태균 이슈가 참 위험한 면이 있었던 거죠. 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이준석, 김종인, 뭐 심지어 원희룡까지 이렇게 다 연루가 돼 있으니까 좀 우파 진영 내에서의 어떤 취약한 공천 과정의 그런 좀 부패성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개가 되면 안 되는 모습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파진 거야. 이런 부분들은 그 국민의힘이 어떤 이런 공천만 받으면 경상도 지역은 무조건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 공천 받는 과정의 부패성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라는 거야. 그 공천 과정이 그냥 아부만 떨고 어떻게든 그냥 막 이걸 결정하는 인사권자한테만 잘 보이면은 그 사람이 공천 받게 되고 그거는 결국에는 당선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 경선을 준비한다가 아니야. 무조건 단수 공천을 위해서 계속 이걸 하는 거야. 로비를 하고 또 로비하고 이것 들고 비 맞춰주고 이거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누가 실세냐를 판단하는 거지. 그게 윤석열이 오니까 윤석열한테 딱 붙어야 되고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 이준석한테 붙어야 되는 거고 공관이 언제한테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사이에 또 이걸 링크를 이어주는 실세들이 있는 거지. 그게 함성득과 김건희가 등장하는 거야. 이게 명태균 사건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이 경상도 공천 그 경상도 공천이라는 게 얼마나 더러운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보여주는 거고 그런 더러운 과정으로 뽑힌 애들이 얼마나 당을 망치고 민주당을 도와줬는지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런 식의 폭로를 통해서 민주당한테 또 다른 이익으로 가는 거야.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거야 지금. 과연 김영선 한 명이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이렇게 우리 우파 진영이 정말 개막장 운동권 따까리가 된 이유 이런 뭐 거의 분탕러들이 와갖고 그냥 민주당 도우미들이 와서 우파랍시고 간별사 노릇짓하고 이 개독교 같은 애들한테 휘둘리는 이유 어디 뉴라이트 꼴통들이 와가지고 그냥 당을 갖다가 진짜 어디 좌파 빨갱이로 만드는 이유들 그게 어디 있어요? 이런 더러운 경상도 공천 방식에 있는 거야. 그냥 오히려 경상도는 더 엄격하게 공천룰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나사가 풀리면서 정말 그냥 흑화가 돼버린 거지. 정말 열화, 흑화, 수준 미달의 공천 과정이 난무하면서 이런 바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니겠지. 명태균이 뭘 하냐. 국민의힘 정치인 30명을 죽일 카드가 나한테 있다. 국회 증언하라면 내가 얼마든지 나가주마. 여권 전반을 향한다. 오세훈, 홍준표를 향해서 민낯을 껍질을 벗겨놓겠다. 보조기구 차서라도 국회 증언하겠다면서 명태균이 아주 대놓고 민주당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 민주당과 이거 얘기가 됐어. 이거는 사면 얘기가 민주당과 됐다 얘기야 지금. 명태균의 작심폭로가 여권 전반을 향하다.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다. 전부 증거가 있다. 아하. 그래서 명태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형직 국회의원만 140명이 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애들만 30명 본격적으로 날릴 수 있다 이거야. 홍준표, 오세훈에 대해서는 특히 할 얘기가 많다. 비공표 여론조사를 이들이 받았다. 다만 이들 모두 명씨와의 인연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국회 증언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오늘 폭로가 나왔는데 오세훈을 오늘 타겟팅했네요. 오세훈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은희를 설득을 했다. 명태균이 가서. 그리고 나경원보다 더 잘 나오기 위해 나경원과 오세훈이 붙었는데 오세훈이 유리하도록 무응답층의 재질문, 그러니까 무응답이라고 하는 애들한테 다시 질문해서 어떻게든 한쪽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이런 걸 명태균이 계획하고 왁구를 짰다. 그것대로 오세훈 캠프가 움직였다. 뭐 이런 내용이야 지금. 명태균이 오세훈과 7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진술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오세훈 당협 사무실에서 만났다. 오세훈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석 달 앞둘 때에 여러 집에서 만났는데 오세훈은 2차례 만난 이후 명시가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얘기가 너무 달라지죠.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온 한 여성 후보, 이게 이제 조은희를 말하는 거야. 오세훈이 단일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명태균이 오세훈을 그날 만나고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여성 후보 조은희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설득을 했다. 그래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오세훈과 함께 간 건 아니고 명태균이 메신저 역할로 가서 단일화를 이끌었다. 그게 조은희다. 그리고 명태균이 서울시장 경선이 끝날 때까지 오세훈의 측근인 강철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황금폰안에 이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다. 나경원과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명태균의 역할을 했었다. 여론조사를 하면 20대 40대 응답률이 나오지 않고 무응답층이 되는데 무응답층의 답변을 끌어올려야 된다. 왜냐면 오세훈은 중도보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20대 40대 응답률을 높이면 오세훈한테 유리하게 되니까 이걸 끌고 갔는데 나경원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응했다. 뭐 이런 내용이야. 뭐 이거 말고도 오늘 홍준표 쪽에 대해서도 보니까 뭐 총 비공표 여론조사만 오늘 강혜경 씨가 공개한 조사에 의하면 뭐 비공표 여론조사를 뭐 한 몇 억대를 한 게 나왔다. 홍준표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억이나 이렇게 써가면서 이 여론조사를 맡겼는데 홍준표가 하나도 보고를 안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냐? 이제 이런 의문이 지금 드는 거죠. 그래서 준표 형님도 조금 이제 거짓말 논란이라던가 상황이 좀 위험한 면이 있고 오세훈도 자기가 명태균과 만난 횟수와 좀 달라지면서 자기가 수정을 했죠 그래도. 근데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는 데 있어서 명태균의 역할이 생각보다 더 컸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쪽으로 점점 이제 기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야. 근데 오세훈과 홍준표도 저 정도였으면은 경상도에 있는 후보들 어디 떨거지 같은 후보들은 명태균한테 거의 어마어마하게 의존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이러면은 국민의힘 내부가 그냥 탈탈 털려가지고 그냥 끝날 수 있거든. 뭐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지만 이런 더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는 공천 룰이 개판이기 때문이다. 이걸 계속 인지하면서 우리 공천 룰을 바꿔야 돼요. 완벽하게 그 경쟁 체제로 가고 시스템 공천을 구축을 해서 다시는 이런 멍청한 단수 공천이나 이런 짓을 못하게끔 나와야 돼. 반드시 경쟁을 해갖고 좀 선택을 받고 또 그 선택이 단순히 경상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도층의 선택도 넣어서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없도록 어떤 좀 안전장치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가 너무 이런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사기꾼이 들어오고 주작질을 하고 아주 그냥 아니 부정선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이런 식의 부정한 여론조사와 부정한 방식으로 공천을 한 부정 공천에 대해서 왜 입을 다무는가. 이거야말로 진정한 부정선거지 이게. 이건 또 뭐야. 장제원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대. 이철규 아들은 악마약 수사받아. 장제원은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아. 윤통은 저 구속돼 있어. 야, 친윤이라고 하는 양반들 정말 작살이 나는구나 정말. 예. 이것도 이게 권력 누수 현상일 수 있어. 이것도. 장제원이 성폭행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2015년 11월에
11월에 자신의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 A씨는 장재원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술을 마셨고 이후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반면 장재원은 술은 마셨지만 성폭력은 없었다. 집에 와서 잠잤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따지는 게 그거잖아. 이제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재원아 했어 안 했어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일단 장재원은 성폭력은 없었다만 얘기를 하고 있고 했냐 안 했냐는 지금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합의돼서 한 거냐 아니면 합의를 안 됐냐 안 한 거냐 이 문제는 지금 빠져 있고 했냐 안 했냐는 빠져 있고 일단은 장재원은 나는 성폭력 안 했다라는 거야. A씨는 난 당했다 이거야. 요걸 가지고 지금 2015년도에 있었으니까 언제 거의 한 10년 전 얘기잖아. 10년 전에 있었지만 어쨌든 여자가 지금 이제 고소가 된 걸 보면은 친윤계가 힘이 빠졌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 있겠죠. 예, 장재원도 힘이 빠져 있고 이제 친윤계도 다 끝났고 윤통도 끝났으니까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고소를 좀 이번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가 이번에 들어갔고 좀 이 얘기가 이제 흘러나온 것 같거든. 그래서 장재원이 이게 엮여가지고 이게 이제 본인도 좀 고생 좀 하시겠지. 근데 에, 이게 우연일까 과연 이게 이철규도 그렇고 장재원도 그렇고 모두가 친윤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주요하게 사법적 리스크를 같이 엮이게 됐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다.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장재원의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다 하겠는데 에, 국민의힘에 관련된 뉴스가 좋지가 않아. 너무 질이 안 좋아서 불안합니다. 이거 어디서 뭐가 또 터질지 모르는데 악마약의 성추행 뭐 이런 성폭행까지 나오고 막 야 이건 거기다가 뭐 내란이니 계란이니 계엄이니 악마약의 성폭력에 막 한동훈이 예 인터뷰하면서 이제 공식 활동을 했습니다. 윤통에게는 미안합니다. 이재명은 위험해요. 한동훈이 TV조선 나왔나요? 예. 그래요. 이 복장도 상징적인 복장이라고 하네요. 한동훈이 윤통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TV조선에 나와서 지금 상황이 고통스럽고요. 저 말고도 대통령한테 직언할 사람이 많아서 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의료 사태, R&D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윤 정부가 잘통해서 이 부분에 지적이 필요했다. 바로 접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크게 어려워지거나 하기 때문에 민 이재명보다 내가 윤통과 더 싸웠다. 보수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탄핵까지 가고 개헌 막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미움을 받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도 어쨌든 미안하게 생각하다. 우리가 뭉치면 이재명은 절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 나라 망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동훈은요. 윤통 쪽에 있는 지지층한테도 발을 얹어놔야 되고 중도층한테도 발을 얹어놔야 되는 고민이 여기에 깔려 있어. 매사 저런 식이야 매사. 총선 때도 들이받으라고 해도 못 받아 들이받고 그때도 그냥 대통령이 이제 숙이다가 이제 망했고 지금도 이제 윤통한테 미안하네 어쩌네 뭐 저는 립 서비스를 하면은 또 의심을 받거든. 아 한동훈이 윤통의 따까리라서 저렇다. 한동훈이 검찰 때 기억을 갖고 있구나. 한동훈이 여전히 윤석열한테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한동훈 뽑으면 윤석열 사면해 주겠네. 이렇게 귀결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저런 게 한동훈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정치인으로서는 많이 덜 떨어진 이유야. 애가 분위기 파악을 못한단 말이야. 분위기 파악을. 어차피 욕을 먹을 거면은 그냥 욕을 신나게 먹는 쪽이 나아. 그걸 통해서 한동훈이 다른 쪽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잔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여기다도 내가 또 다리도 얹어 놓고 여기다가도 내가 이쁨 받아야지 하면 둘 다 놓쳐요. 한동훈은 또 신진 세력이기 때문에 더더욱 둘 다 놓쳐. 그걸 이해해 주질 못하게 사람들이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걸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 자기가 둘 다 갖겠다? 다 놓칩니다. 오히려 선명성을 강조해 줘야 돼. 이건 잘못됐다. 빡!
근데 한동훈의 메시지는 점점 이제 모호해져. 어떤 이 길바닥에 나와 있는 개독교 무리들을 어떻게 보는가 했더니 "내가 미안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참 고생하신다. 우리 우파 사람들." 맞아, 메시지가 모호성을 띠는 순간 한동훈이 사면의 마음이 있구나. 한동훈은 윤석열과 끊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한동훈은 안 되는 거야. 대체 2개월 동안 뭘 공부한 거야? 정치에 대해 발전이 1도 없잖아. 그냥 포장지만 준비하고 나왔다고, 포장지만. 저 때 입었던 옷이 자기가 인제 개헌 반대할 때 입은 옷이라는데, 아니 자기 딴에는 개헌 반대 스탠스를 강조해 놓고서는 메시지는 모호하면 어떡합니까? 선명성을 띄워줘. 선명성을 좀. 맨 놈의 우파 바닥에 왜 이렇게 애들이 다 양쪽에다가 발을 얹혀다 놓고 이랬다 저랬다야. 좀 분명한 노선으로 가 달라라는 거야. 그래야 화끈하게 좀 사람들이 '야, 리더가 남았다도 남아.' 또 확실하게 선이 갈라져야, 그래야 고르기도 편하지.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다 똑같은 놈들 아니야.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 그으려면 양쪽을 다 가지려 하지 마. 근데 이제 한동훈 쪽이 불안한 거야. 불안해. 불안하다. 경선은 통과되는데 비겁한 거예요, 그거는. 저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특히 한동훈 같이 상대적으로 젊고 자기가 새로운 무언가를 하겠다, 쇄신을 하겠다, 구태를 끊어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구태한테 뭘 미안할 게 있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도 뭘 감사하고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나 저런 걸 우파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완벽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야 한동훈이 달라졌다가 되는데, 다시 돌아갔어. 다시 윤통한테 90도 인사하던 그때로 돌아가 버렸어. 오세훈, 안철수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요. 예, 약간은 좀 이제 대선이 가까우니까 오세훈, 안철수는 좀 중도 쪽으로 이제 향해 가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헌법 정신을 받는 결정을 기대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안철수도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하자. 오세훈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오세훈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조금 이 탄핵 불복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 놓으면서 나름대로 이런 극렬 지지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좀 유의미하겠네요. 이제는 저렇게 되면은 결국 한동훈, 오세훈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내란 계엄에는 반대를 했으나 뭐 탄핵에도 뭐 찬성을 했고 뭐 헌법에도 결과는 승복을 하지만 강렬 지지층과는 완전히 떼어놓지는 않는 애매한 위치로 이제 얘네들이 또 거기서 선명성 경쟁을 해야 되거든. 이게 한동훈한테는 불리하다는 거야. 왜냐면 오세훈이 인지도가 더 높으니까. 차라리 한동훈은 더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더 확실히 선을 그어 줬으면은 나았을 텐데, 좀 이런 게 전략이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훈 형님은 약간 악재가 많이 있네요. 예. 세훈 형님의 악재는 뭐냐? 아 자기의 차량이 절도당했어. 참, 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참 여자한테 털렸어. 오세훈의 관용 차량에서 물건을 훔쳐간 여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데 회의 자료와 생수 마스크를 훔치고 도주해 버렸다. 아니 어떻게 여자한테 털리냐? 예. 차 문이 열린 상태였고 차량 내부에 있던 회의 자료 등이 도난당했다. 여기에는 대회비 문건도 포함됐다. 이 세훈이 형님 정말 이거 난감하구만. 저거 약간 좀 일진이 안 좋으시네. 우리의 이제 우파 후보들의 요즘의 일들인데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지금.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에 대해서 그렇게 눈길이 갈 만한 지금 내용이 안 나옵니다. 자꾸 제가 강조하는데 원래 선거 때가 되면은 어떤 커다란 그런 정책들이 이제 나와줘야 돼. 그래서 그 정책적인 이야기가 주가 돼서 거기에 대한 주된 인터뷰가 나와야 되는데, 한동훈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의 과거팔이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이야기 말고는 한동훈을 부를 이유가 없어지니까 저런 질문밖에 안 나오는 거고, 오세훈도 어떤 자기 체계의 정책을 담아서 그런지 모르면 정책적 얘기는 없는 상황에서 사실 명태균 이슈만 질문을 받아야 되고,
준표 형님도 지금 명태균이 홍준표 쪽 사람들한테 돈을 받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강혜경 씨가 홍준표 쪽한테 받은 자료만 잡아서 내일 검찰한테 낸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들어가는 게 또 이번에 홍준표, 오세훈이야. 이게 또 골치가 아파져. 왜냐면은 저 과정에서 검찰 측이 또 흘릴 거란 말이에요. 오세훈이 어쩌네. 명태균과 홍준표가 어쨌네. 그래서 뭐 증언이 이렇게 나왔고 녹취록이 또 나온다. 이게 골치가 아픈 이슈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쪽 우파 후보들이 물론 이재명이 이제 무슨 엔비디아 같은 소리하고 25만 원 얘기하니까 이재명이 삽질해 주는 면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 쪽이 반사이익을 누리기에는 후보들이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봐야겠죠. 많이 내가 좀 답답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뭔가 이렇게 그런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고 예측할 수가 있잖아. '아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되셨구나.' 그러면 12월 달부터 준비해서 벌써 3월 달이니까 벌써 3개월이 지났으면은 미래를 예측해서 정책을 만들고도 남았겠어. 근데 또 유의미한 정책 하나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게 이게 우파의 한계인지 이게 우파 후보들의 진짜 민낯인지 모르겠는데 한심한 겁니다. 이거 빨리 우리도 뭔가를 내놔야 우리도 그런 정책적인 걸로 이제 싸우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명태균 이슈에 잡히면 안 되겠죠.